안녕하세요. 큐반 3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우주가 깜짝 놀란 킹왕 울트라 캡숑 짱짱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물음에서 아기를 돌보는 로봇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상상력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어떠한 주제를 할 것인지 블루 카드 기법이나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기법 등을 활용하여 선정하였고, 그 후 인터뷰나 구글 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어떤 스토리を만들 것인지 의논을 나눈 후 결과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이야기에 앞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팟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미래 기술이 매우 발달된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팟이라 불리는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0.6명대로 떨어져 저출산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보고 구체화하여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알려드리고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프로젝트 장애물 및 해결책, 프로젝트 소감 및 성찰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임신에 의한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를 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미래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출산 문제를 육아 로봇이 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통해 해결할 방법을 기획해보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중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블루카드 기법과 How might we, 공감 지도를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을 더 하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고 구글 폼 설문지도 제작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로는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육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점과 육아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 폼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명의 응답자 중 9명이 매우 심각함, 나머지 2명도 심각함에 체크하여 저출산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심각하다고 느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 것 같냐는 질문에 경제적 문제가 1순위로 육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기 돌봄 로봇이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기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로봇이 존재한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도 있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또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정리해드리자면, 저희 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미래과학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아기 돌봄 로봇이 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기 돌봄 로봇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기 돌봄 로봇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문제도 저출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광 충전을 통해 전력을 충당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가 걱정할 수도 있으니 부모가 로봇을 통해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로봇이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적절한 맞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아기의 생활 패턴과 옹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기 돌봄 로봇이 존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물은 아기 돌봄 로봇을 소개하는 광고 형식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광고 영상의 정면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즈 유어 데디라는 게임을 활용하여 촬영했습니다. 결과물은 다소 유쾌하고 코믹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이했던 프로젝트의 장애물과 그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로봇이 아기와 부모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까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외피는 인간과 유사한 인공 피부로, 물에 닿아도 고장이 나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탑재하여 만족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선 아기와 로봇의 일상을 보여주어 기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로봇을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 할지에 대해선 광고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의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준영 학생은 조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행하기 편했고 어떻게 해야 프로젝트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시간이어 좋았다고 합니다. 김시호 학생은 조원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 도와준 덕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원분들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재미있는 상상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차민서 학생은 평소 상상력이 부족한 편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마기난스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걸 잘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준혁 학생은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의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의 발표를 맡게 된 양현동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악플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글자의 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목차 설명이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순서로 각 단계별 어떠한 활동을 진행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조원들의 후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악플을 줄이기 위한 공익 광고 제작입니다. 프로젝트 목적 및 동기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현재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유명인들의 슬럼프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인 악플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기술인 AI와 컴퓨터 공학 총 두 가지 기술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해당 기술을 접목시켜 예상되는 결과로 악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악플을 줄이거나 없애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총 기간은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저희는 크게 5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대주제 영역 선정 및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스토리보드 초안 작성 및 제작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11월 11일과 13일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11월 15일에 최종 스토리보드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영상물 제작과 발표, PPT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상 시작하기 단계입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아이디어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제와 아이디어 선택을 하기 위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결과 악플 문제, 마약 도박 중독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수의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 조는 악플 문제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AI 기반 악플 방지 필터링 시스템, 닉네임 색깔 경고 시스템, 평판 점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나누며 활용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마인드맵에 대한 사진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지하고 조원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총 4가지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악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두 번째, 악플을 본 매체와 수위, 느낀 점은 어떠한가? 세 번째, 조건부 임명성 시행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네 번째, 실명제가 시행이 된다면 댓글을 달으실 생각이 있는가?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상상하기 단계입니다. 상상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공익 광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익 광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공익 광고를 제작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원들끼리 인상 깊었던 광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환경 문제, 학교 폭력, 과속 등 인상 깊었던 광고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그 광고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서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2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실명제는 예전부터 논의된 주제이니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실명제 말고 다른 해결 방안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조는 총 2가지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AI가 악플을 단 사람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준다. 두 번째, 인터넷 계정의 색이 점차 붉어지도록 설정한다. 2가지의 해결 방안을 적용시킨 1차 프로토타입입니다. 1차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조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만든 최종 프로토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및 성찰이 있겠습니다. 황도연 학생은 팀원들이 주제와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양현동 학생은 발표할 때 많이 긴장을 하지만 발표 자료를 일찍 단톡방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긴장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환 학생은 주제와 아이디어 선정을 빠르게 끝내주셔서 PPT와 영상을 만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준서 학생은 술이나 담배와 같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공익 광고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정윤호 학생은 처음 인터뷰 역할을 맡았을 때 인터뷰를 혼자 해야 하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이 인터뷰를 같이 해주셔서 부담이 적어 좋았습니다. 이상 창조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프로젝트 조의 발표를 맡은 이현기입니다. 저희 조는 인간의 신체가 기계로 대체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김찬우, 신민준, 이준혁, 김도현님은 아이디어 및 PPT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저희는 신체가 기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이 발전했는지, 미래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할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불러올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상한 신인류의 명칭 테크노사피엔스입니다.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노와 인간을 가리키는 명칭인 호모사피엔스를 합성한 단어로 기술을 통해 진화한 기존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수나 의족, 외골격 로봇 등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보조 기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나 눈 등을 대체하는 대체 기술, 기계를 인체에 부착 혹은 이식해 신체의 감각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증강 기술, 그리고 그 외의 분류로 나노 기술과 로봇 공학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transhumanism connec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connected with the idea of the superhuman. And people love the idea. And you probably know there are people, particularly in the USA, who've had their brains frozen half to death in the hope that one day they're going to be able to upload their contents onto some silicon-based thing that will endure forever. And that will give them some sense of immortality, solving the problem of physical death, re-engineering humans to become little gods. That has all to do with wanting immortality. 미래의 인류가 전쟁, 자원고갈, 환경오염 문제로 멸망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아포칼립스 사태가 터져서 퇴보한다는 주장도 있고 모두가 매트릭스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가 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랜스휴먼은 개조인간, 포스트휴먼은 탈인간입니다. 트랜스휴먼은 초인본주의, 포스트휴먼은 탈인본주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윤리학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인본주의, 휴머니스트와 일맥상통하는 사상인데요. 사람인, 근본 본을 쓰며 휴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와 인류사회의 인간다운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휴머니즘이죠.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휴먼, 초인본주의의 개조인간은 기존의 호모사피엔스보다 더욱 뛰어나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술을 통한 인위적인 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약물, 신체 개조, 기계이식 등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트럭을 한 손으로 들거나 수천 개의 단어를 1초 안에 외우지 못하겠죠. 평생토록 질병, 감염, 노화를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바로 이것이 현재 호모사피엔스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이며 트랜스휴먼은 개조된 호모사피엔스로서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 한계를 초월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뛰어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기계로 교체하여 강해진다. 인간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질병과
불면증과 노화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사회 구성원을 모조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집단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집단을 더욱 큰 사회로 확장하여 모두가 한 웅덩이에 담긴다면 판단의 충돌로 인한 전쟁과 분쟁, 낭비가 사라지고 전 인류가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며 전 인류가 최초로 한 팀이 되어서 극한의 효율과 과학 발전을 추구하면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초월 인류가 될 수 있다. Transhumanism is a term you 신체의 기계화는 적지 않은 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화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야 하며 인간의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가볍고 유연하지만 고강도인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를 인간의 의도대로 즉각 제어할 수 있는 고도의 AI와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해 의식과 신체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BCI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계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간에게 있어 더 이상 질병과 노화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우주나 심해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된 신체 부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뇌입니다. 인간의 기억과 사고 과정을 저장 및 백업할 수 있으며 연상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끔 도와주며 학습된 언어를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 외국인들끼리도 원활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원한다면 일반적인 시력의 한계를 넘어 원래라면 볼 수 없는 미세한 세포 구조나 자외선 등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시야에 보이는 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마치 몽골인들처럼 멀리 떨어진 물체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귀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소리를 탐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처럼 원하는 소리만 듣게끔 필터링해주며 특정 소리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전기 혹은 태양광을 동력으로 삼아 작동하며 그 에너지를 신체 전체에 퍼뜨려 인간에게 있어 음식이 더 이상 필수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심장에 이상이 생길 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상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경고를 발송해 심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입니다. 더 이상 더위와 추위를 느끼지 않고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며 외부 충격에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온도, 압력, 습도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변화합니다. 다음은 신체의 기계화로 인해 달라진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기계화되고 극한 환경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극한 환경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직업이 생기는 등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스포츠는 남녀의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서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계가 신체 능력 차이를 메꾸면서 남녀의 스포츠가 통합될 것이고 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도 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불치병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인간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 학생들은 기계 신체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VR이나 AR을 신체와 연결해 더욱 몰입력 있는 학습이 가능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일생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신체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도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고장난 기계 신체들이 생기면서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능력이 강화되고 노동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며 현재는
이제 희귀병 같은 경우 치료제가 치료제 하나에 몇 억의 가격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의료보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료를 받을 때 엄청난 병원비가 청구될 정도로 의료비가 높지만 기계화가 이루어지면 간단한 점검을 통해 신체에 생긴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기계화가 사회에 불러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기계화한 사람들과 기계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함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군인, 운동선수, 건설 직업군 노동자 같은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업의 경우 기계화가 필수 조건이 되어 신체의 기계화는 원하지 않지만 해당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직업을 선택할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또 기계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개발도상국 같은 발전에 목마른 나라에서 기계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기계화시켜 착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계화된 신체 부품의 값이 마냥 싸지만은 않을 것이고 결국 질 좋은 부품들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상업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계 신체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인체의 실험이 정당화되는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계화된 신체가 외부로부터 해킹당해서 조종당하거나 오류 및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초래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테러 등을 목적으로 한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은 기계들은 부유층에서 독점을 하게 되고 좋은 품질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직군에서 종사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시대처럼 기계화 수준에 따른 사람 간의 계급이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갈등과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체 기계화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치부해 신체를 기계화한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고 신체 기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는 종교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성 이마기나스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 이름은 학점조로 학점을 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는데 발표는 저 김도현이 맡게 되었고 PPT 및 자료조사로 한태희, 이재호, 최정무, 전창원, 김준선 님이 각각 한 주제씩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죠. 이보게 방청객 양반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관상이 과학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관상을 일종의 미신 내지 사이비라고 취급합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관상이 과학인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째서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됐는지 기획이도 그리고 관상의 정의와 현대에서 관상의 인식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관상이 과학이 된 세계, 즉 지구 7788의 이라고 가정하고 생활이나 장단점 등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관상을 통해 성격을 유추해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은 우리의 외모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관상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음거리로 삼으며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관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대화의 소재 중 하나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상이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과연 그 사회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관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상이 있다면 그 사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개인의 삶이나 질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상이란 뭘까요? 여기서 관상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상이란 겉으로 드러난 얼굴 자체 혹은 그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점 등을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관상학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 혹은 기질이 드러나는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격, 생활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죠. 과거 18에서 19세기에는 이런 관상학 이견이 정점에 달하여 이때 관상학은 과학적 인종차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 현대 사람들은 관상을 일종의 미신 내지 농담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관상은 과학이다 따위의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을 100개의 조각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부분은 다시 100개 정도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얼굴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호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생애, 성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방대한 정보, 즉 빅데이터라고도 하는 이 관상은 가끔씩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하셨나요? 저는 8만원 때 들어갔는데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환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거나 쓸 때 관상을 중히 여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와 표정, 특히 눈빛을 보고 사람 견대미를 판단했다고 하죠. 신입사원 면접 때 꼬박꼬박 참석해 관상에 사주를 덧붙여 갑, 을, 병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갑을 받으면 합격, 병을 받으면 불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성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내 주식은? 아무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상을 대충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지구 778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구 7788입니다. 이곳은 관상이 과학이라는 상식이 있는 곳이죠.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 사회적 지위 등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저희 조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상상한 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 관상을 보게 됩니다. 명칭은 관상 특별 전형으로 하죠. 대학에서는 입시하는 지원자와 면접을 통해 관상을 보게 되고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병철 회장의 일화처럼 관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지원한 과와 비교하였을 때 적성이 낮거나 사회적인 커트라인보다 낮을 때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시 컨설팅 회사들은 관상을 추가로 고려해서 사람들의 대학 진학을 봐주게 되겠죠. 또한 관상학과가 생겨나면 관상가라는 직업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직업은 관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현대 의료계나 법조계 정도의 권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상학과의 입결도 높아지게 되고 현재 이과대학처럼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가는 학생들로 생겨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볼 때 지원장의 관상을 보고 회사의 부서, 직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은행 등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CCTV에 AI를 적용하여 현재 촬영되고 있는 고객 중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는지 관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테러, 범죄를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 같은 교화시설에서는 범죄자의 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 등급으로 나눠서 수용되게 하며 이 관상으로 범죄자의 반성 정도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상원이라는 일종의 결혼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관상원은 우생학의 일환으로 나의 관상을 분석하여 자신의 얼굴 특징과 대조적이거나 보완할 수 있어 보이는 관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문화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더 나은 유전자 조합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우생학 자체가 나치의 잔재, 즉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이 지구 7788에서는 관상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죠. 잠시만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제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 스케일을 조금 작게 과거 조선시대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는 관상으로 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임금은 다음 세자를 볼 때 세자의 세력과 상관없이 관상을 보고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영화 관상처럼 다른 세자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주무한록이라는 이름의 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원나라에 있던 무언록이라는 책을 개정하여 편찬한 법의학서입니다. 이 책으로 과거 조선은 시체를 검사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은 원인을 추적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 책에 관상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죽은 자의 사인이나 지인 관계 등을 조사할 때 도움이 되게 되며 전쟁이나 전염병 등이 일어나 위로 행정에 붕괴되었을 때 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치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시나리오를 보신 지금 그 감정이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은 오 지금보다 괜찮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와 이건 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면서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저희가 생각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부분입니다. 관상을 토대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취향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등이 얼굴에 써있으니 퍼스널 제품을 구매할 때 관상 판별기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본인한테 맞는 제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한 관상을 통해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삶, 추구하는 방향성 등이 얼굴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관상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거나 범죄자의 성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며 범죄율을 낮추는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상이라는 속박에 묶여 특정 사람에게 제한적인 기회를 주거나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태생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상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는 거죠. 또한 관상만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스토킹, 보호성 범죄율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관상이 검사 결과가 꼭 옳은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례 중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피해를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관상을 분석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표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 관상은 그저 재미로 발표하는 거긴 한데 그냥 내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마기나스 알바는 첫 주차에 조원의 얼굴을 서로 그려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원들이 한 부위씩 그렸던 제 초상화를 토대로 관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저예요, 저. 자, 먼저 눈입니다. 눈꼬리가 길고 크기에 예리한 판단력과 대범한 성격의 대인이라고 합니다. 긴 눈썹은 혈안이 강하고 대범한 활동을 한다고 하며 코는 사이 없기에 신체가 빈약하고 생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입은 눈보다 작으니 생활력이 약하나 창의력과 예술성은 강하고 귀는 위로 올라와 있으니 항상 서민적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즉 관상이 과학이 된 세계에서는 돈이 없는 행위 예술가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설명이 엉성하거나 발음을 저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점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마기나스 기자관 발표를 맡은 1조 조장 백승혁입니다. 저희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 상황, 두 번째 주제를 선정한 이유, 세 번째 컴퓨터 보안 과정, 네 번째 저희가 제작한 AI 기획에 대한 설명, 다섯 번째 스토리보드 내용, 여섯 번째 느낀 점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광고 스토리보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최근 가족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다시피 청소년은 81.5%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안 한다며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이라는 주제를 문제 상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긴 이유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함을 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미운 말을 하게 되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전달해주는 AI 기계를 제작하여 광고 스토리보드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단절되어 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사람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쪽을 제작한 광고 스토리보드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만을 다뤘습니다. 속마음을 전해준 AI 기계 컨셉에 대해 고안을 해봤는데요. 디자인은 게임 캐릭터인 어머어스와 한성대학교의 마스코트인 상상 무기를 합쳐진 디자인을 구상해 보았고, 크기는 주머니 속에 들어갈 만한 크기 정도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기능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스피커를 장착하고 홀로그램 기능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속마음을 전해준 AI 기계 이름을 텔레툼이라고 지었습니다. 텔레투미는 텔레파시, 텔미의 합성어로 부모님이랑 다투는 상황이 왔을 때 AI 기기가 텔레파시를 통해 대신 전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계 성능은 속마음을 읽고 대신 말해주는 기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문장으로 홀로그램으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계 적용 상황 예시로는 사춘기에 부모님이랑 싸울 때, 아빠한테 외박 허락을 받을 때,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 자꾸 마음을 숨기게 될 때, 회사 면접 볼 때 등의 상황이 왔을 때 텔레투미라는 AI 기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앞서 말한 내용을 스토리보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 스토리보드 보시면 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녀도 언성이 높아져 싸우는 도중에 주머니 속에 있던 AI 기계 텔레투미가 상황을 인식하고 원래 서로의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어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엄마에게 전달해준 텔레투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엄마와 사이가 안 좋은 조냐가 AI 기계인 텔레투미를 틀어놓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처럼 속마음을 감추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만 텔레투미가 듣고 속마음을 얘기해버리면서 부끄러워하며 냅다 방에 들어와 버린 자녀지만 텔레투미 덕분에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어 고마워하는 줄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자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작한 작품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사람이었다면 졌을 것 같다 생각하였습니다. 또 모두와 함께 발표 과제를 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희 학생은 모두와 함께 제품에 대해 토의했고 그중 디자인 쪽을 맡았는데 팀원들이 의견 제시를 해주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디자인을 해봤더니 좋은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하연 학생은 제품과 광고를 기획하기에 앞서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한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이어지는 소통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치환 학생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 콘텐츠 효과로서 광고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번 활동의 내용을 통해 바탕으로 직접 출연하여 광고를 현실에서 제작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박지훈 학생은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를 더해가며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이 신기했고, 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느낌을 적었습니다. 이상 저희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넌스 S반 3조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서, 이주원, 이유미, 이윤지, 이지원으로 각자 맡은 역할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 다음으로 기생충과 하녀, 스토리보드 구성, 마무리로 느낀 점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키오스크 제작입니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교육,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빈부격차를 주제로 다루며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런 작품들의 상징성과 공감을 활용해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키오스크 제작과 광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조는 스토리보드에 활용할 영화로 기생충과 하녀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작품을 활용하기로 한 이유는 두 작품이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에서는 부유한 가족과 저소득층 가정의 대비를 2층 집과 반지하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표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하녀 역시 2층 집을 배경으로 빈부격차를 잘 묘사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보드 구성입니다. 앞서 말한 기생충과 하녀를 활용해 스토리보드 앞에서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표방하는 5가지 장면을 통해 문제점을 보여준 후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을 활용해 구체화시킨 키오스크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스토리보드 그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장면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유한 가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2층 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림은 영화 하녀에 나오는 2층 집이고 오른쪽은 기생충에 나오는 2층 집입니다. 2층 집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사회인들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들은 키오스크를 설명하는 장면들입니다. 왼쪽은 지역 유독 인구가 많은 주민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거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 활동들을 예약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키오스크로 예약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중 하나인 일자리 체험 서비스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직업 훈련을 도와줄 로봇을 도입해 일자리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직장의 근무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9쪽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의 집인 반지하가 폭우로 인해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반지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잣집을 상징하는 2층 집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반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지하의 벽화 작업을 하여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10쪽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반지하의 열악한 가정 환경을 보여주며 힘들게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장면으로서 현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앞과 동일하게 벽화 작업을 하여 어둡고 음침했던 반지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밝은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는 기택 가족이 부잣집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술을 먹으며 사치스럽게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저소득층 가정의 잘못된 경제관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장면의 스토리보드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직접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게끔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실에 아이들에게 각각 태블릿을 지급하여 태블릿 안에서 하나의 가상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자영업 옵션을 제공해 아이들이 원하는 자영업 가게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이로써 아이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학습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여 디지털 소외계층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서로 사고팔며 가상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문화상품권이나 생필품, 교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며 뜻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팀원 각자의 느낀 점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다 위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보인팀입니다. 목차입니다.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저희는 몰디브는 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고도 1m 이하로 2100년 이내에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를 강타해 말레 시내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50년 대부분의 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발루는 평균 해발 약 2m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에 잠긴 해변에서 수중연설을 진행하였으며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간 0.2인치씩 해수면 상승하며 일부 지역은 이미 육지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국민 강제 이주와 국가 소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동기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의 침수와 기후난민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침수 문제와 기후난민 문제를 해결하며 재생에너지와 자급자족 가능 모델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해수면 자연재해에 강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희가 사용한 상상력은 과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입니다. 사람과 동시에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하므로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상상하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입니다. 먼저 해안 지역의 침수입니다. 저지대 및 섬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며 그로 인해 두 번째 문제인 기후난민이 발생합니다. 침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고 해수면 상승에 대해 적응 및 대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파제, 제방 등 보호 인프라 건설과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서식지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상상하기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지능형 방파제 설치, 고지대 거주, 바닷물 사용, 새로운 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능형 방파제 설치는 AI가 해류와 파도를 분석하여 방파제 구조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지대 거주,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지대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산병과 같은 산소의 문제와 고지대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닷물 사용입니다. 담수화를 통해 늘어나는 바닷물만큼 소비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염수, 폐수, 처리가 곤란하며 해수면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새로운 도시 계획이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상상하기에선 여러 도시 계획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저도시입니다. 해저도시 같은 경우엔 바닷속에 지는 도시로 이는 수중호흡, 건물 부식의 문제, 그리고 해저 지진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저희는 해저도시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도시는 자기 부상을 이용한 기술이지만 아직 기술적 한계가 너무 먼 미래라 생각했습니다. 우주도시 같은 경우엔 이미 이주 프로젝트가 존재하여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생각한 도시는 해상도시이며 해상에 위치함으로써 육지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 바람, 조류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어 재난 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장점을 생각하며 저희는 해상도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상 실행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도시의 형태는 고정형과 부유형이며 고정형 같은 경우엔 깊은 수심의 바다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불안정하며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다시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부유형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도시를 이동시켜 안전지대로 피신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부유형 도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세 가지는 지속 가능성, 자급자족, 안정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공간을 붙여나가며 그 거주 공간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급자족입니다. 태양 녹업, 수주 온실과 같은 기술로
우리의 식자재를 구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해양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나 도시 전체의 전력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발전지, 보조발전기 등 보조에너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핵융합 에너지와 반대로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핵분열 에너지는 효율이 높으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엔 핵융합 에너지는 원료 1g당 석유 8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원료인 산소 또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가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을 아예 대피함으로써 이러한 재난 상황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상 프로젝트 도시의 도시 구조 같은 경우 먼저 지상, 거주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며 난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연구, 의료, 교육을 위한 시설이 존재하며 기상 관측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합니다. 스마트팜의 IoT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식량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하 핵심부에는 핵융합 발전기,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며 전기 분해기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분해 시설로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구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수화 시설을 사용하여 해수를 담수하여 식수와 농업수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총평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해수면 상승 자체를 막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의 형태로서 창의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도시 침수에 좋은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이 마기난스에서 공기 속 숨겨진 적,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사조 참치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설명, 결과물, 마지막으로 성찰하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해양에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지만 대기에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며 이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의 기관지와 같은 부분에도 들어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대신 요즘 떠오르고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다루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경각심을 부여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저희 조원들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와 문제점 등 미세 플라스틱의 키워드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요. 여기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고체형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엄청 작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적으로 매주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에 아주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바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를 타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날아온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기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거나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뿐만 아니라 비로 다시 내려 바다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무섭고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는 어떤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폴리에틸렌부터 볼까요? 폴리에틸렌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폴리에틸렌은 가볍고 유연하며 내수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은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요거트를 먹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은 맛과 냄새가 없고 생활용품, 장난감, 요거트 케이스,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되며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폴리에틸렌 다음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페트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페트병과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다음으로 많이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런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게 될까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산업지역, 농업지역, 고산지역, 교통밀집지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성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로 흘러들어가 토양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할 수 있다면 기대 효과로 호흡기 질환 감소, 염증 및 기타 건강 문제 예방,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의 토양 및 수생 환경 확산 방지, 관련 연구 및 기술 발전 촉진,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건강 환경, 기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과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기술적 해결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과학적 상상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은 바로 플라스티크로라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장치를 고안해낼 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던 도중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어떤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을 빨아들여서 미생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치를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플라스티크로라는 장치가 고안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여기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화시켜서 정화된 공기를 배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고안해낸 장치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터입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전기 집진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전기 집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정전적인 힘으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포집을 하냐면 유전 영동 현상을 이용하여 포집할 수 있습니다. 유전 영동 현상은 마치 자성이 없는 입자를 자성 입자로 만들기 위해 전압을 가합니다. 자석의 S극이든 N극이든 어떤 극성도 입자의 극성을 띠게 하는 현상이고, 그 현상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움직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좀 어렵죠? 저희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필터를 고안해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구동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진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미생물을 활용하여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장치에 넣을 미생물은 로도카커스 루버, 바실러스균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로도카커스 루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은 토양이나 퇴비 더미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계열의 플라스틱의 분해에 뛰어납니다. 또한 이 미생물은 무려 나노 플라스틱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의 크기입니다. 엄청 작은 미세 플라스틱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두 번째는 바실러스균입니다. 이 미생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흡착해 분해가 가능하고 폴리에틸렌, 자동차용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플라스틱에 대한 분해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 미생물이 들어있는 기계는 플라스틱크로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선 미생물이 부착된 막 같은 필터를 달아서 전기 집진기에서 걸러진 미세 플라스틱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미생물이 이를 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죽지 않게 적정 온도와 습도, 영양 공급을 합니다. 또한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잔여물을 다시 필터로 돌아가 완벽하게 분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처리하는 부산물 처리기를 장착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플라스틱크로가 작동되는 원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집 단계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크기가 큰 불순물과 같은 요소들을 먼저 필터링한 후 전기 집진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생물 처리 단계에서는 전기 집진기로 앞서 말했던 유전 영동 현상을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 미생물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물 처리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산물 처리 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미생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거나 필터를 통해 재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기 배출 단계로 위에 3단계를 거치면서 정화된 공기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플라스틱크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크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구상한 플라스틱크로의 모습입니다. 상단부 부분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그걸 챔버로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처음 디자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다 보니 처음의 형태에서 살짝 수정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맨 상단부 부분에 팬과 필터를 넣어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기 집전기가 들어있는 원기둥을 타고 밑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미생물로 처리를 하고 처리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산물 처리기로 들어가 정화 과정을 거친 후 뒤쪽 배출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모습으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크로의 상단부 부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닌 태양광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축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철하기입니다. 각 조원들이 이번 이마기난스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조원들을 대표해서 말해보자면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떠올릴 수 없던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라도 관심을 갖고 알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4조의 공기 속 숨겨진 적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라 플라스틱크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